자, 면접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막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 나왔던 면접 문제들을 활용한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빅데이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일들이 요즘 너무 흔해졌어요. 실제로 보면 빅데이터 때문에 우리가 도움받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면접에서 빅데이터를 한번 가정하고 자료들을 막 분석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총 60문제를 분석해 봤어요. 4년치. 그랬더니 2페이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네. 거기 보면 크게 보니까 주제가 한 30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주제 중에서 교사와 관련된 교사론, 뭐 교직 또는 뭐 교직관이나 교사 자기의 어떤 가치관 같은 거, 그게 43% 정도 되고요. 이 중복 응답한 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봤더니요, 상담과 관련된 게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학급 운영과 관련된 게 20%, 생활 지도와 관련된 게 17%, 의사소통과 관련된 게 15%, 그 다음에 교수학습, 수업과 관련된 게 13%, 교육정책과 관련된 게 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4문제가 나오면, 5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2문제 정도는 교사론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 교사들과의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관련들 된 그런 이야기들, 교직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4문제 중에 5문제 중에 하나나 2문제는 상담과 관련된, 상담이라는 게 뭐 학생, 학부모 또는 성적, 진로, 생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것들. 학급 운영과 관련된 것도 5개 중에 하나 정도. 빈도수가 이렇게 높다는 얘기예요. 생활 지도 많이 나오고, 의사소통 관련된 거. 이제 점점 더 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게 점점 더 많이 나오겠죠. 현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협력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돼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보는 그 시도가 있잖아요. 시험 문제를. 이거는 100% 교육 정책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러려면 우리 교육청이 가고 있는 방향에 맞는 사람을 뽑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 가고 있는 방향을 아는 사람을 뽑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경기도도 그렇고, 사실 서울도 자체 출제하면서 그 서울시 교육 기본 계획에서 많이 나왔어요. 인천도 그럴 거고, 세종도 그럴 거고. 점점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그래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교육 여기저기서 선생님들이 많이 선발돼서 가시기도 하고 지원해서 가시기도 했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되게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아무튼 교육 정책은 어느 시도의 교육 정책이든지 다 선생님들이 알아두면 다 도움되는 거예요. 네. 단지 이게 글자로 표현된 교육 정책이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게 얼만큼 효용성이 있는 정책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보여주기식 정책, 뭐 예를 들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실천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거.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급에서 아이들 중에 한 1번부터 저 끝에 있는 그 20명을 전부 다 관심 있게 보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선생님이 그냥 난 수업만 하면 되고 그냥 뭐 별 사고만 없으면 돼. 아이가 이 가려운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책임 교육에 그런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누가 하느냐? 현장의 선생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청에서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은 그 시도에 따라서는 분명히 선생님들이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정책은 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청에 가면 여러 자료들이 많아요. 근데 자료 중에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교육감이 추진하는 뭐 세미나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주무 부서에서 하는 공청회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기본 계획은 다 탑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 네, 기본 계획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위 학교나 단위 그 유치원에 그 교육계획서 같은 거를 구해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또 작게 현장에 맞게끔 축소해서 실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봐보시면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출제 예상을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쭉 훑어봤으니까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걸까? 과거에 나왔던 것처럼 교사로서 갖춰야 될 가치관이나 자질, 또 교사 개인을 검증할 수 있는 것, 도덕성이나 윤리성 같은 것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청년과 관련된 게 현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간단해졌어요. 받지 마. 주지 마. 그냥 그걸로 딱 간단해졌어요. 그런데 사실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왜 김영란법이 있어야 되냐. 우리 사회에 왜 김영란법이 있어야 되냐. 그리고 왜 선생님들만 그렇게 처음부터 매도를 당했어야 되느냐. 현장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겠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통해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원래 정상이어야 되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어요. 교사의 권위도 높일 수 있어요. 당연히. 학부모의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 교사가 학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교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사로서의 어떤 도덕성, 윤리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게 한번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의 본질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너는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고 학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내가 일하는 분야는 교육 분야고 내가 일하는 곳은 학교예요. 그걸 내가 의미 있게 이해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됩니다, 확실히. 회사 면접에서, 일반 기업 면접에서 빼놓지 않고 물어보는 거. 맨 마지막에.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됩니까? 얘기해 볼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줄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은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가 봐요. 선생님들도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왜 선생님으로 뽑아야 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답변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 있죠.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사교육, 공교육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 문제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성원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의 어떤 그런 주제들, 문제에서 다룰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업과 관련된 거, 생활지도, 업무, 이런 것들도 다 문제에서 다뤄질 수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안전교육, 뭐 이런 것들, 청렴, 그 다음에 언론에 노출된 여러 가지 교육의 이슈가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도 다 선생님들이 면접 연습 과정에서 다 한 번씩은 다뤄보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에요. 예.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은. 언론 기사를 보시고요. 선생님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기자의 멘트를 한번 보세요. 그럼 전문가의 멘트도 나와 있고 그러면서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교육 정책 중에 뭐 유치원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중학교 가면 자유학기 이제 많이 하고요. 안전교과 신설된 것들, 스포츠 클럽, 그 다음에 문예체 교육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문예체 교육. 그러니까 지식 위주의 교육은 이제 좀 탈피해야 되겠다. 줄이고 다른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해서 문예체 교육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실제로 문예체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또 현장의 또 상황과 다르죠. 고민거리입니다,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여시키는 거 많이 합니다, 요즘. 그래서 학교는 그냥 학교로서만 홀로섬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에서의 한 축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교도 사실 지역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학교가 할 수 없는 또는 갖출 수 없는 인프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관계들 고민해 보시면 돼요. 애들 체험학습을 가야 된다. 이동하기가 힘든데 학교 근처의 지역사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스포츠 클럽이 있나, 공공기관이 있나, 연구소가 있나, 무슨 뭐 어떤 전시장이 있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직업교육 강화시키라고 했는데 제가 제빵을 하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이 지역사회 협조 구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동네 빵집 아저씨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저희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재능 기부해 주세요. 아니면 강의료 드릴 테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위촉장 같은 거 하나 주면 돈 안 듭니다. 우리는 출력만 해서 드리면 되고 그분은 빵집에 위촉장 걸어놓으면
좋은 일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지역사회를 활용할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주저. 그거 어떻게 해요? 공문 발송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화하고 찾아가면 돼요. 아니면 빵 사러 한번 가면 되잖아요. 그런 역량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면접 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네 빵집에 뭔 동네 빵집 같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친구 적극적이네. 그래. 그러면 되겠네. 쉽네. 간단하네. 파리바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못 가겠어요? 그죠? 그거는 중국집도 마찬가지예요. 한식집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 스포츠 클럽 같은 거 많잖아요. 낮에 애들 있을 때 수강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클럽에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기 교육이나 뭐 이런 동아리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뭐 풍선 만드는 풍선 아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몇 명이라서 수강료 얼마 드리고 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지역 사회복지관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문제 중에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까? 정식 선생님들이 전교사 학교의 선생님들도 모르는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서 알 필요가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은 굳이 알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육적인 접근이 돼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접근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만약에 대화를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하라라는 그 면접 문제가 나왔어요. 요즘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선생님이 된 선생님의 롤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대화하듯이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문제는 대화를 하듯이 말해보시온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많은 분들이. 저라면 이 아이에게 먼저 공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면접관들이 그럼 저 사람이 다음에 공감을 표시하는 얘기를 하겠구나.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철수 많이 아팠니? 철수 왜 그래? 선생님이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면접에서 주어진 거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뭐라 하냐면 일단 조건에서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대답을 해도 대화하듯이 얘기해. 대화하듯이. 상황. 네가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신경 쓰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심층이 강화돼서 이런 상상까지 했어요.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영상을 딱 보여주고 저 동영상에 대해서 느낌하고 저 동영상에 나온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이 얘기해 보시오라고 만약에 학교 현장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면 그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야 면접에서만 이런 게 나왔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죠?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뭐든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느낌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 기사가 나왔어요. 사설이 나왔어요. 논설이 나왔어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컬럼이 나왔어요. 그걸 다 읽으니까 너무 힘들어. 길게 주어졌어요. 이 학자가 또는 이 기사에서 문제로 삼는 게 뭐고 대안은 뭐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사실 형식은 어려워졌지만 따지고 보면 찾는 것들은 별거 아니거든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형식은. 그러니까 형식만 달라지지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이라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든 저런 문제가 나오든 고민할 거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생각을 얼마나 명료하고 뚜렷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이왕이면 나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네. 취약한 걸 알아야지 자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까도 선생님들 우리 두려움, 자신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두려운 게 두렵다는 자체가 두려운 거지 내가 취약하다는 거는 내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취약한 거를 극복하면 자신 있어진다는 얘기예요. 면접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어떡하니? 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큰일 났다 하는 부분을 고치면 나는 큰일 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극복해내면
결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취약한 걸 아는 순간 나는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면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학적인 지식 충분히 선생님들이 1차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들 나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해요. 그 정도는. 그 이상 물어보는 거는 면접에서 정말 잘못된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하면 대부분 현장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고민해보면 선생님이라면 난 이렇게 했을 거야.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 라는 것들 있잖아요. 다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너 생각은 도대체, 네 생각은 도대체 뭐냐 이거. 네 생각은 뭐냐 이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틀렸다? 맞았다? 그걸 생각하는 순간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리게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들이 볼 때 저기 선배 20년쯤 된 선배 선생님이 이렇게 앉아서 면접을 하시는데 이렇게 보실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와 대단해 정말. 나도 몰랐던 거야. 이런 답은 없어요. 흔한 답이에요. 흔한 답. 아이들하고 어떻게 교감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미국의 무슨 유명한 학자의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애들 이름을 먼저 빨리 기억하겠어요. 그럼 저 선생님도 20년 동안 그런 고민 안 해보셨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현장에서? 저는 우리 반 아이들하고 학급 일기를 써볼 거예요. 저 선생님들은 안 해보셨겠어요? 다 아는 대답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치 대단한 대답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한다면 답을 못해요. 그 내 대답이 자꾸만 주저주저 되는 거예요. 위축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 왜 이곳으로 오는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레고 맞추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오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다 거기다가 녹여놔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성장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돼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교사로서 현장에 나가보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성장시키는 양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난의 양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도 나를 괴롭히고요. 선생님도 나를 괴롭히고요. 네. 시험 문제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업무가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장 과정에서 내가 올바른 교육관, 내가 학교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 없으면 아이들을 나는 물 위에 떠다니는 부표처럼 아이들을 이래저래 제대로 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교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교육, 학교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바라본 그 시각을 거기 1페이지에 좀 적어놨죠. 한국인들은 교육 강박증에 걸려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냈어요. 한국의 대입 경쟁이 나라를 망친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압축성장 한국, 지나친 교육열이 문제. 영국에 있는 이코노미스트지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우수해도 미래 꿈꿀 틈 없어. 스웨덴 잡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받아왔던 교육 때문에 그냥 대학도 오고 졸업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또 이렇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교사가 된다면 또 이 아이들을 내가 살아왔던 대로 과연 똑같이 현장에서 키우고 싶냐, 기르고 싶냐, 가르치고 싶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들 대부분 다 노라고 하실 거예요. 왜? 나 그거 힘들었거든. 경쟁이 너무 치열했거든. 학교라는 데 좀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좀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었거든. 물론 학교가 시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재미있는 추억도 있겠죠. 소풍도 갔었고 수학여행도 갔었고 체육대회도 했었고 발표회도 했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의 기억보다는 사실 힘들었던 기억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신호인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못 바꾸고 있는 이 용기 없음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조금씩 진짜 바뀌어야 됩니다. 혁신학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세월호를 계기로 해서 4.16 교육체계에 대한 어떤 변화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걸 공감하고 있고 또 미래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미래 역량은 뭐냐 도대체. 인공지능이 나와서 웬만한 지식들은 또 웬만한 일들은 다 할 수 있다 걔들도.
그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건 뭐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게 사실은 교육의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거를 준비해야지 지나간 걸 가지고 역으로 가서 살 수는 없단 말이죠. 앞으로 살아갈 것을 대비한다면 그게 교육이 돼야 되고 그런 방향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도구적으로 이 아이들을 이런 역량의 인간을 만들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든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개개인이 다 의미가 있는 존재로서 그들이 그 삶을 영위할 때 보람되고 행복하게 영위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같이. 그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숙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자, 우리 그 교재를 보시면 수업은 교사 자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교사는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수업을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업 장면 속에 녹아있는 그 교사의 교육 철학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과의 상호작용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역시 포함되겠죠. 그리고 수업은 크게 보면 교사의 기법적인 차원에서 내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하고 어떤 교수 방법을 써서 하느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마이크로 티칭이 있고 또 교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철학 이런 것과 같은 그런 큰 틀에서 매크로 티칭이라고 두 가지가 이렇게 골고루 잘 융합된 수업이 좋은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것을 많이 현장에 가보면 많이 중요시 생각하냐면 수업 기술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세요. 기술이 좋으면 분명히 그것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업 나눔을 한단 말이죠. 그럼 수업 나눔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교사가 지향하는 지향점 그리고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앞으로 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점들. 이거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실현을 통해서 선생님들 평가를 딱 하는 순간 저 선생님이 그 수업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을 다 다뤘다 하지만 철학이 있고 방향이 있는 선생님은 수업을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장인의 작품하고 그냥 일반 기능공의 작품하고 또 아마추어의 작품이 다른 것처럼 수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매 시간을 작품을 만드는 그런 기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 말이나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 작품이 망가질 수 있다는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경력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순발력이나 응용력들이 생겨요. 근데 경력이 없을 때는 스스로 당황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도 학습을 계획할 때는 다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8차 시 수업이 끝나고 수업 실현도 보고 면접도 직접 연습해 봤는데 선생님들이 막상 하루 이틀 동안 해서는 금방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기 칠판에 써놨지만 연습하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전문가고 아무리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신 있다 하더라도 연습이 없으면 금방 누군가는 나의 그 부족함을 눈치채고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서는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업을 쭉 우리가 훑어보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선생님들이 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면접이 강화된 이유는 현장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강화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은 1차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발현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면접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수업 실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장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쭉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우선 개인으로 본다면 교사 개인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겠죠. 앞으로 나의 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나의 어떤 장점인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교육관부터 시작해서 인간적인 나의 삶의 가치관들까지도 다 먼저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직사회의 어떤 모습들 나도 교사지만 동료 교사들, 선배, 후배
이런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모습들. 그래서 교직사회가 어떤 주변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크게 갈리는 형태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교사님,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연수도, 그또 자기 개발도, 동호회 활동도 이런 것들, 학습 공동체 활동 같은 것들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 반면에 또 편한 게 좋다고 그냥 시작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 선생님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해가 지나갈수록 나이랑 호봉 올라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주름살도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상태로 만약에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교직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손해일 뿐더러 나와 같이 수업을 하는 그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손해가 될까를 고민해 본다면 교사는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늘 배우고 계속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거고 또 그 배우고 성장한다는 게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현장 속에서 성찰을 통해서도 배우고 아이들한테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료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잘 안 된다 또 잘 된다 하는 조직은 특성이 분명히 있어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후배는 선배 교사의 조언이나 충고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반대로 선배 교사는 후배 교사를 도울 수 있는 아량이나 또는 후배 교사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이 돼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그런 선배님이 계신 학교는 정말 내가 가서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 거고 내가 어떤 걸 하더라도 지지가 많을 테고 만약에 현장에서 그런 분들이 없거나 동료들의 어떤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가 어제도 그런 표현했지만 나 홀로 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많은데 그중에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아이들하고 관계까지도 그렇다면 그거는 점점 학교에서 힘들어지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교사들이 해야 되는 수업 말고 아이들하고 관계 말고 업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업무의 구조가 일반 학교랑 유치원은 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업무 구조의 특성상 내가 수업이나 학생에게 몰두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하고 있지 않나.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 구조를 선생님들이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나의 어떤 면, 교육 활동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면 바로 부딪힐 문제들이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풍토를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그죠? 사회 분위기가 교사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또 사회 분위기가 뭐 경쟁이나 또는 아이들에게 뭐랄까요 조기 교육 같은 것들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사교육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에게 막 요구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보면 학부모들의 그런 요구나 또 사회적인 어떤 인식에 의해서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온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들었었고 고민해보고 면접할 때 분명히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문들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행복교육 얘기를 했는데요. 헤르만 헤세가 행복은 무엇이다? 가 아니고 행복은 어떻게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행복을 하나로 탁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행복학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강의를 위해서 좀 찾아봤었는데 행복학자가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많은 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하버드에서 70년 넘게 연구한 행복의 결과에 몇 가지 자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계. 이게 친구든 가족이든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은 늘 애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성에서 본다면 선생님들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연구에서 교육도 얘기했어요.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늘 배워가는 과정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이야말로 늘 배워가는 과정들이잖아요. 그럼 이 직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뭐 체중이며 뭐 금연금주 이런 것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행복은 어떤 고통에 대응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이 사는 그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것도 사건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이런 거는 10%밖에 안 된대요. 그럼 행복의 90%는 뭐냐 하면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정확히 이름 모르겠지만 어떤 수인돌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인데 우리 삶의 연속들은 사고들인데 그 일이 우리 행복에 주는 영향은 10%밖에 안 되고 90%는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부터 여행 얘기를 많이 했는데 행복학자들이 여행한 것 중에 연구한 것 중에 행복을 이렇게 4분면으로 나눠 놓고 하나는 흥미가 아니라 재미로 할게요. 그냥 편하게. 재미나 흥미나 비슷해요. 재미있고 이쪽 측은 의미. 재미와 의미를 둘 다 극도로 만족시키는 데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행이 있잖아요. 이 많은 활동들을 막 TV 보기도 있고, 뭐, 수다 떨기도 있고 있어요. 근데 여행이 어디 있냐면, 이 사사분면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여기 띵 하나 점이 찍혀 있는데, 이게 여행이더라고요. 여행에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가는 여행, 가족여행, 어쨌든 내가 고생해서 나에게 선물로 주는 여행, 이런 의미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있잖아요. 여행 가면 새로운 걸 보니까 뭐 신기해요. 거기에 오감을 다 만족시킨대요. 보잖아요, 일단. 새로운 거. 그 다음에 먹잖아요, 일단. 많이 먹죠, 그죠? 뭐 바닷물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온도도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여행이래요. 그러면 애들 한번 생각해봐, 애들. 학교에서 맨날 잡혀있는 것보다 밖에 체험학습 나가고 수학여행 가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애들. 일탈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만약에 자칫 이쪽으로 가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근데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해. 이 사람 얼마나 삶이 막 그렇겠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애들하고 스스로, 선생님들 스스로도 행복해야 되겠지만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고요. 전해줄 수 있다고요. 선생님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1명, 2명 모인 곳이라면 학교는 분명히 행복해진다고요. 우리 자료에 맨날 위하고 아래에다가 쓰는 게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시면 행복 교육이 뭘까도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함께하는 관계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찾는 의미도 중요하고요. 또 그 속에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 게 행복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